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윤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는 중요한 컨텐츠, 핵심이 되는 컨텐츠를 블루북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매 분기마다 보시다시피 참신한 자산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4분기 정책 및 경기 전망, 그다음에 외환 및 원자재 시장 전망, 주식 전략, 채권 전략, 크레딧 전략, 대체 투자 분석을 순서대로 좀 4, 4분기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건영 매크로 팀장과 함께 4, 4분기 주요 정책 이슈라든가 경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리 델타 변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경기 정점 통과 우려가 불거졌죠. 이 델타 변이가 결국 경제 일부 봉쇄 조치를 가져왔고 또 공급망 이 봉쇄 현상을 심화시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도가 많이 됐었었는데요. 일단은 3분기 경기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하고 신흥국 쪽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하정 팀장과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정 팀장님. 예. 우선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다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가는 이 코로나19에 대응한 부분들이 좀 차별적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차별적 코로나 대응이 야기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백신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구간에서도 경제 활동을 줄이지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수요를 담당하는 국가 지역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 선진국의 수요가 경관 흐름들을 이 3분기에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소비 경기, 서비스업 경기는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타격을 예상보다 받았던 지역은 신흥국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아세안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잘했던 국가들 위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고요. 이를 국가들은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 생산 차질이 심화가 됐고, 특히나 아세안 지역은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세계의 공급망 충격을 야기하는 핵심 변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3분기는 델타 변이 충격이 선진국과 신흥국에 좀 다르게 다가왔죠. 선진국은 백신 보급 때문에 경제 봉쇄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글로벌리 수요를 담당하는 선진국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신흥국에서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죠. 글로벌리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쪽은 동남아를 시작으로 중국의 전력난이라든가 전반적인 공급 충격이 계속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생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하도가 되고 있다. 공급 충격발 인플레이션이 하도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4, 4분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4, 3분기 역시나 주요 정책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예산안 이슈라든가 채무한도 증액 이슈, 재정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 FMC에서 했었죠.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테이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금융시장이나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력난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진행될 건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 건지, 언제까지 진행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헝다 이슈라든가 빅테크 규제 이슈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슈 정도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예산안이라든가 채무한도 증액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의 재정 이슈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1.2조 달러의 인프라 패키지, 3.5조 달러의 사회복지 패키지, 부채 한도, 2022년 연방정부의 예산안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통과가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아래 두 가지는 통과가 되지 않으면 불편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모두 다 통과가 되지 않거나 이러한 이슈로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부채한도라든지 2020년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가 불가피하게 연기가 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든지 아니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소진되어서 디폴트가 난다라든지 그러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7월 말로 추가적으로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규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소진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디폴트가 날 수 있다라는 전무후무한 다시 미국 국채의 디폴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1.2조 달러의 인프라 패키지라든지 3.5조 달러의 사회복지 패키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인프라 패키지는 이미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반면에 사회복지 패키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동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공화당과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전체적인 재정 이슈를 해결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가? 저희는 결국에는 3분기 내에서 적어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는 이러한 재정 이슈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 패키지라든지 사회복지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디폴트라든지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같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과를 시키지 않겠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재정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추가적인 경기의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재정 이슈는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회계 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연방 정부의 셧다운, 미국 정부의 디폴트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맘때는 항상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이슈이고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과 증세, 연방 정부 채무 증액 이슈는 맞물려 있죠. 지출이 결정되고 세수가 결정돼야지만 결국 그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올지 그에 맞춰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 같이 맞물려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건영 팀장이 말씀 주시는 대로 미국은 지금 블루웨이브 상태죠. 상원, 하원, 그다음에 정부 다 민주당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 조정 절차라든가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마 4, 3기 중반 정도에는 미국의 재정 이슈는 대규모 재정 지출의 기대감으로 시장에 좀 투영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FMC에 연준의 타임 테이블이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연준이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과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9월 FOMC에서 대규모의 대부분의 통화 정책 정상에 대한 타임라인은 공개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 테이퍼링 발표를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도 보내줬죠.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9월 FOMC 직후에 금융시장의 반응은 매우 차분했죠. 결국에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근데 예상보다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 시그널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차분한 배경을 보였던 이유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에 후행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되지 않고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고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금융시장이 갑작스럽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올해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에 금리 인상까지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했는데 문제는 예상보다 물가 상승이 가팔라졌을 때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감을 금융시장이 갖게 됐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변목 현상으로 나타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향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은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질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은 짚어봤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재정 정책,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짚어봤는데 방금 말씀 주셨지만 결국 정책은 펀더멘탈에 따라가는 거예요.
펀더멘탈 환경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지금 펀더멘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병목 형상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결국 공급 차질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둔화되고 있고 아마 IT 쪽에 문제가 생겼던 생산 차질 이슈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문제는 지금 선진국 쇼핑 시즌에 맞물려 가지고 아직 제품들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자 재고, 유통 재고가 쇼티지인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이런 쪽에 전력난 이슈까지 가세를 했어요. 북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시즌이죠. 근데 전력 차질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공급 불명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사실 4, 3기 키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일부 조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공급 병목 현상들이 모든 불확실성의 근원입니다. 결국엔 공급 불확실성이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향방, 경기에 대한 향방도 결정이 될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3분기에 생산 차질을 야기했던 주요 변수는 아세안 쪽에서의 이 생산 차질, 그러니까 아세안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공장을 셧다운했던 부분들이 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4분기 들어서는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의 인도 이러한 전력난이 나타나면서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생산 차질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공급 변동 현상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이어질 거고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급 변동 현상이 당연히 일시적인 양상일 것이다라고 봤던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이게 상수가 되는 거 아니야?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인도의 전력난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정도의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서서 아세안의 공급 차질은 공급 자체에 대한 이 셧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실질적으로 공급 변동 현상들을 심화시켰던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의 전력난의 전제 조건은 수요가 너무 좋아서 이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다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이 100을 생산했으면은 130을 생산을 해야지만 세계에서 원하는 수준의 공급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전력난 때문에 120밖에 생산을 못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100에 비해서는 20%의 생산을 확대한다라고 저는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근간이 이 왼쪽의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전력난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중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력난이 결국에는 너무나 수요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생산의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위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화학이나 철강, 비철과 같이 이 구경제 산업에 해당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전력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이 첨단 제품과 관련된 기타 제조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력난을 이유로 해서 중국 정부가 의도한 이 공급 측 개혁을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사실 화학이나 철강, 비철과 같이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차질을 얘기하기보다는 선택적인 산업의 구조조정 아니면은 산업에 대한 규제 이러한 정책들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경제 전반에 중국 경제 전반에 생산 차질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에 대한 시각을 좀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델타 변이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동남아 쪽은 조금 꺼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IT 공급망 차질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은 사실은 지금 생산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수요가 워낙 일시적으로 몰렸다 보니까 기존의 캐파 가지고 좀 부족해 가지고 생긴 현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정책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중국의 공급축 구조 개혁으로 전통 산업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이슈, 그다음에 환경 규제 이슈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갖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중국이 과거에는
디플레를 수출을 했다. 네. 특히 동남아를 비롯해서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글로벌리 디플레를 수출하다 보니까 선진국의 긍정적인 효과가 컸었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정책 환경,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인플레를 수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자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중국이 인플레를 실제로 의도적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플레를 수출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의 이 소비자 물가는 2%대에서 1%대로 계속적으로 낮아져 왔었는데 그 근간이 이 제한 물가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제한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근간은 결국엔 이 중국의 낮은 생산 원가를 통해서 생산을 한 부분들이 세계 각국에다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제한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만 보면은 이제는 오히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그게 결국에는 오름세가 가팔라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수입 물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제한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1, 2%대의 저물가를 이제부터는 보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중국발 인플레이션 수출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 경제나 금융시 환경에 좌우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재구축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재구축을 하려면은 소재도 필요하고 이 기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대부분을 결국에 신흥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생산 비용,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좀 원활한 이 공급망에 대한 전환을 생각을 했다면은 그만큼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정책 여력이 과거만큼 완화적이진 않을 것이다. 확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 장기화하더라도 물가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국발 인플레가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경기가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가시화되겠지만은 반면에 물가까지도 동시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이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시점도 계속적으로 재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과거에 중국은 이제 디플레를 수출했다면 앞으로 인플레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리 저물가 기조에서 고물가 조금은 정통적인 물가 수준보다 높은 흐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고물가 기조가 좀 이어지게 되면 그동안 시행해왔던 어떤 통화 완화 기조에 있어서 정책 변화를 좀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이슈일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게 되면 지금 선진국들이 하려고 하는 공급망 재구축, 네. 그와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도 부채질하는 또 효과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을 다시 좁혀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4분기 우리가 경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네. 마지막으로 한국 중요하잖아요. 네, 한국은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이 경기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양상들이 이 공급 변무 현상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중에서는 저희는 이 불확실성, 공급 변목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각국의 재정책이 그동안에 쉬었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는 좀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 경기라든지 물가, 통화 정책에 줬던 불편함은 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는 좋아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의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경기 상황은 좋은데 이러한 경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소비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재화 수요라든지 서비스 수요 이건 모두 다 소비 쪽이거든요. 근데 공급 변동 현상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생산, 투자, 추가적인 경기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좀 더 뒷받침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한국은 결국엔 제조업 국가이죠. 그동안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라든지 금융시장 흐름에서 소외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나 제조업 경기에 대한 보수적 시각들이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경기 흐름이 나쁜 게 아니라 향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4분기에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 속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경기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작동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이슈들을 바탕으로 4분기 전망을 해봤어요. 경기 전망을 해봤는데 첫 번째 미국의 재정은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시장의 기대감으로 좀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알려진 재료이고 결국 펀더멘탈과 금융시장에 따라서 후행하는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공급망 충격은 사실 지금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말로 내년 연초로 가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서 일부 해소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수요가 괜찮은 상황에서 결국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공급망 변수만 좀 완화되게 되면 경제는 좀 살아날 것 같다. 다시 모멘텀은 회복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그동안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소득 지원을 하는 실업급여 이런 소비가 경제를 자극했다 그러면 점차 어떤 재고재 축적, 그다음에 생산만 확충, 그와 관련된 투자 증가, 그다음에 정부의 인프라 지출, 뭐 디지털 기반 지출 이러한 쪽으로 좀 경기 모멘텀은 넘어갈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 지금 역대 최고치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증가율은 기저효과 때문에 아마 둔화되겠죠. 하지만 내년에도 제조업에 기반인 수출은 계속적으로 좀 호조를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4분기 정책 경기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환 원자재 전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